라디오 문학관 세계 단편 소설 50선 보르헤스 원작의 죽음과 나침반 2부작 마지막 시간입니다. 지난 이야기, 탐정 렌노트는 야르몰린스키 박사 살인 사건을 수사하던 중 그 사건이 레드 샤를라우와 연관되어 있음을 알게 된다. 경찰국장 트라비라누스는 사건을 평범한 살인 사건으로 처리하려 하지만 렌노트는 이 사건이 유태 미신의 역사와 관계 있다고 생각한다. 12월 3일 첫 사건 이후 1월 3일과 2월 3일 연속적으로 살인 사건이 일어난다. (3월 1일) 밤 트레비라누스는 아주 인상적인 봉투를 받았다. 봉투 안에는 바르후 스피노자라고 서명된 편지 한 장과 베데커라는 여행 안내서에서 뜯어낸 게 틀림없는 상세한 도시 지도가 들어있었다. 네 번째 살인사건은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내가 연구한 바에 따르면 살인사건이 일어난 서쪽의 페인트 공장과 툴롱가의 술집, 그리고 호텔 디노르는 신비로운 정삼각형을 이루는 완벽한 세 점으로 이루어져 있어. 완벽한 세 점. 때문에 더 이상의 희생은 필요 없어. 지도는 빨간 잉크로 그 삼각형을 정확히 그리고 있었다. 트레비라누스는 체념한 듯한 표정으로 그 편지와 지도를 렌노트의 집으로 보냈다. 에릭 렌노트는 지도와 편지들을 연구했다. 실제로 세 지점은 똑같은 거리를 이루고 있었다. 시간에서의 대칭은 12월 3일, 1월 3일, 2월 3일, 또한 공간에서의 대칭. 그래. 지금 난 실타리처럼 엉킨 미스터리를 해결할 찰나에 와 있는 거야. 컴퍼스와 나침반이 그 갑작스런 영감을 완결지어주었다. 테트라글라마톤. 그는 트레비라누스 국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어제 보내주신 정삼각형에 감사드립니다. 덕분에 문제를 풀게 됐습니다. 금요일인 내일 범인들은 감옥에 있게 될 겁니다. 그 얘긴 네 번째 범죄가 일어나지 않을 거란 얘긴가? 아니요. 네 번째 범죄는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만 선술 치겠다는 거지요. 네 번째 범죄를 저지르지 못하게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마음 편히 있을 수 있게 되겠죠. 한 시간 후 렌노트는 남부 철도 회사의 기차를 타고 버려진 트리스트 르로이 별장을 향해 가고 있었다. 가장 유명한 총잡이인 레드 샤를라가 이런 비밀선 방문을 알아내기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라도 했겠지. 그는 이제 3달 동안 수사를 했던 것에서 벗어나 푹 쉬고 싶었다. 연쇄살인에 대한 설명은 미지의 삼각형과 회색 먼지가 쌓인 어느 그리스어 단어 속에 담겨져 있는 거야. 미스터리는 이제 너무나 분명히, 아니 거의 투명하게 여겨질 정도라고. 그는 그런 것에 100일이라는 시간을 허비한 사실이 창피했다. 기차가 조용한 가니역에 멈췄다. 렌노트는 내렸다. 너무나 황량해서 마치 새벽처럼 보이는 저녁이었다. 음산한 평원의 공기는 축축했고 차가웠다. 렌노트는 들판을 따라 걷기 시작했다. 개들이 보였고 끝이 막힌 철길 위에 있는 화차 하나를 봤고 웅덩이에 더러운 물을 마시고 있는 은빛 말 한 마리가 보였다. 별장 트리스트 르로이의 사각형 망루를 보았을 때는 날이 어두워지고 있었다. 동쪽에 오래된 붉은 빛과 서쪽에 또 다른 오래된 붉은 빛이 하나님의 이름을 찾는 사람들이 그토록 염원하던 시간에서 날 분리시키고 있는지도 모르지. 녹슨 울타리가 별장의 주위에 쳐 있었고 정문은 잠겨 있었다. 렌노트는 거의 기계적으로 대문 창살 사이로 손을 집어넣었고
이내 빗장과 마주쳤다. 이덕거리는 쇳소리가 그를 놀라게 했다. 저항하지는 않지만 힘들게 바동거리며 대문이 활짝 열렸다. 이렇게 쉽게 열리다니 날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군. 유칼리 나무 사이로 렌노트는 나아갔다. 그는 알 수 없는 세월을 보여주듯이 부서진 채 움직이지도 않는 잎사귀들을 밟았다. 가까이서 보니 트리스트 럴로의 별장 건물은 쓸모없는 대칭들과 광적일 정도의 반복으로 가득하군. 음산한 벽감에 있는 차가운 디아나 여신상은 두 번째 벽감에 있는 또 다른 디아나 여신상과 동일했다. 이중 계단은 이중 난간을 향해 뻗어 있었다. 테라스 높이에 아주 조그만 덧문이 하나 있군. 그는 그 문을 밀었다. 몇 개 안 되는 대리석 계단이 지하실로 내려가고 있었다. 이 건물을 지은 건축가의 취향대로라면 지하실 반대쪽 벽에도 또 다른 계단이 있을 거야. 그는 그 계단들을 찾아서 올라갔고 손을 들어 마루의 뚜껑 문을 열었다. 밝은 빛 하나가 그를 창가로 안내했고 그는 창을 열었다. 노랗고 둥근 달이 구슬픈 정원에 있는 잎사귀로 뒤덮인 두 개의 분수를 보여주고 있었다. (2층의) 마지막 침실에 이르자 집이 무한하고 커져가는 것 같은 생각에 사로잡혔다. 아니, 그리 큰 집은 아니야. 어둠과 대칭, 거울들과 수많은 세월들, 나의 무지와 고독 때문에 더 크게 보이는 거야. 나선형 계단을 올라가 그는 망루에 도달했다. 그날 저녁에 달이 마른 목골의 창유리를 비추고 있었다. 그것들은 노랗고 빨갛고 초록색을 띠고 있었다. 그때 놀랍고 어지러운 기억 하나가 그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다. 아니, 저건 저 마루모는 사건 현장에 있던 사납고 단단하며 땅딸막한 두 사내가 그를 덮치고는 무장해제를 시켰다. 아주 키가 큰 또 다른 한 사람이 그에게 근엄하게 인사하고서 이렇게 말했다. 당신은 정말 친절한 사람이요. 우리에게 하룻밤과 하루낮을 절약하게 해줬으니 말이야. 레드 샤를라흐였다. 렌노트는 그의 목소리에서 피로에 지친 승리감과 우주 크기의 증오심, 그리고 그 증오보다 작지 않은 슬픔을 들었다. 샤를라, 자네도 비밀의 이름을 찾고 있나? 아니. 보다 더덥고 허망한 걸 찾고 있지. 난 에릭 렌노트를 찾고 있어. 3년 전 둘롱가의 어느 도박장 소굴에서 내 동생을 체포해서 감옥에 쳐넣었던 바로 그 사람. 당신 동생은 범법자요.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잡힌 거라고. 그때 내 부하들은 경찰과의 총격전에서 날 구했어. 하지만 난 경찰이 쏜 총알이 배에 박히는 중상을 입었지. 그때 난 9일 밤낮을 이 대칭으로 생긴 황량한 별장에서 사경을 헤맸어. 석양과 여명을 바라보고 있는 머리 두 개의 가정스러운 야누스는 내가 헛소리를 할 때나 잠을 이루지 못할 때 나에게 두려움과 공포를 선사했소. 두려움과 공포를 선사하는 야누스라니. 난 세상이 하나의 미로이며 거기에서 도망칠 수 없다는 느낌에 사로잡혔지. 난 모든 신들에게 내 동생을 구속시킨 사람 주위에 미로를 짜겠다고 맹세를 했어. 미로? 그렇다면 이번 사건 역시 역시 대단해. 맞소.
미로의 재료들은 죽은 이교 연구자, 나침반, 18세기의 어느 교파, 그리스어의 한 단어, 단도, 페인트 공장의 마른 먹거리였어. 첫 번째 사건은 아주 우연히 내게 다가왔어. 난 몇몇 동료들과 갈릴리 영주의 사파이어를 훔칠 계획을 짰지. 그런데 아세베도가 선금으로 준 돈으로 마신 술에 취해서는 하루 전에 일을 저질렀던 것이오. 술에 취해서 야르몰린스키의 방에 잘못 들어간 거로군. 풀면에 시달리던 야르몰린스키는 그때 다자기 앞에서 글을 쓰려고 했어. 우연하게도 그는 하느님의 이름에 대한 글인지 주석인지를 쓰고 있었던 거예요. 그는 이름의 첫 번째 글자가 발음되었다라는 말을 쓴 상태였어. 아세베도를 발견한 야르몰린스키는 비상벨을 누르려고 했겠지. 바로 그 순간 아세베도가 그의 가슴에 칼을 꽂은 거예요. 그건 거의 반사적인 행동이었어. 그랬군. 열흘 후 나는 이디시 차이퉁지에서 당신이 야르몰린스키가 쓴 책에서 그의 죽음에 관한 열쇠를 찾으려고 한다는 것을 알게 됐어. 그랬다면 하시딤 교파의 역사를 읽었겠군. 그리고 당신이 하시딤 교도들이 랍비를 희생제물로 삼았을 거라고 추측할 거라는 것도 알았어. 그래서 그런 추측이 옳다는 근거를 제시하기 위해 전념했고 두 번째 제물을 위해 1월 3일을 택한 거예요. 야르몰린스키가 북쪽에서 죽었으니 두 번째 제물은 서쪽에서 죽는 게 좋다는 생각도 했겠군. 그래서 다디엘 아세베도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희생물이었어. 그의 시체를 첫 번째 시체와 연결시키기 위해 페인트 공장의 마르목골 무늬 위에 이름의 두 번째 글자가 쓰여졌다라고 적어놨어. 2월 3일에 이루어진 세 번째 범죄는 속임수였군. 그렇소. 그리피우스 긴스버그 혹은 그리피우스 긴즈버그는 바로 나요. 내 친구들이 날 납치할 때까지 툴론가의 빙퉁그러진 골방에서 얇은 천으로 만든 가짜 수염을 달고서 일주일을 보냈어. 그리고 거길 떠날 때 내 동료 중 하나가 기둥에 이름의 마지막 글자가 씌어졌다라고 적은 거요. 그랬군. 나는 당신, 그러니까 뛰어난 추리가인 에릭 렌노트가 4개의 사건이라고 깨닫도록 반복적으로 단서들을 삽입시켜 놨어. 북쪽에서의 흔적, 동쪽과 서쪽의 또 다른 흔적들은 남쪽에서 4번째 흔적을 필요로 하고 있었어. 테트라그라마톤, JHVH라는 하느님의 이름은 4글자로 이루어져 있어. 그리고 어릿 광대들과 페인트 공장의 상징은 4번째 사건을 암시하고 있었지. 맞소. 레오스텐의 책에 나오는 한 대목에 밑줄을 그어놓은 사람은 바로 나였어. 그 대목은 히브리 사람들이 하루를 해질녘부터 다음날 해질녘으로 계산한다는 걸 말해주고 있어. 그러므로 그 대목을 읽는 사람은 매달 4일에 살인이 일어났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정삼각형을 트레빌라누스에게 보낸 거군. 난 당신이 부족한 한 점을 덧붙일 것을 예견해서 완전한 마른 목골을 만들어줄 점, 당신의 죽음을 정확하게 기다리는 장소로 결정되어 있는 점을 말이. 에릭 레너트, 나는 당신을 고독한 트리스트르로의 별장으로 유인하기 위해 이 모든 것을 꾸몄던 거예요. 렌로트는 나무들과 하늘을 바라보았다. 그것들은 애매한 노란색과 초록색, 그리고 빨간색의 마른 목골로 나뉘어져 있었다. 그는 약간의 한기와 비정하고 거의 정체를 알 수 없는 어떤 슬픔을 느꼈다. 렌로트는 대칭적으로 주기적인 죽음의 문제에 대해 곰곰이 생각했다. 당신의 미로에는 세 개라는 너무 많은 선이 있어. 난 단 하나의 직선으로 된
어느 그리스의 미로에 대해 알고 있어. 수많은 철학자들이 그 직선 속에서 길을 잃었던 것처럼 보잘것없는 어느 탐정도 충분히 길을 잃을 수 있어. 그랬지. 샤를라흐, 만일 또 다른 삶에서 당신이 나를 사냥하게 된다면 A 지점에서 첫 번째 범죄를 저지르시오. 두 번째 범죄는 A 지점으로부터 8km 떨어진 B 지점에서, 세 번째 범죄는 A와 B 지점에서 4km 떨어진 C 지점, 그러니까 두 지점의 중간에서 범하시오. 그리고 A 지점과 C 지점에서 2km 떨어진 D 지점에서 날 기다리시오. D 지점이라. 당신이 지금 트리스틀 르로이에서 나를 죽이게 될 것처럼 그 D 지점에서 날 죽이시오. 다음에 당신을 죽이게 된다면 그 미로를 사용하기로 약속하지. 눈에 보이지도 않고 끝도 없는 하나의 직선으로 된 바로 그 미로를 말이야. 그는 몇 발자국 뒤로 물러섰다. 그런 다음 아주 조심스럽게 방아쇠를 당겼다. 라디오 문학관 세계 단편 소설 50선 보르헤스 원작의 죽음과 나침반 마지막 시간이었습니다. 보르헤스 문학의 핵심을 담고 있는 단편집 픽션들에 실려있는 단편 죽음과 나침반. 오늘은 이 작품의 주요 해설을 울산대 스페인 중남미학과 송병선 교수의 도움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미로는 보르헤스가 가장 즐겨 사용하는 소재 중에 하나입니다. 죽음과 나침반에서 레드 샤를라흐가 에릭 렌노트를 자기가 만든 미로로 이끌듯이 보르헤스는 여러분들을 자기 자신이 만든 미로로 데려갔을 겁니다. 또한 이 작품은 보르헤스가 몹시 좋아했던 탐정소설의 구조를 띠고 있습니다. 이 작품에서 보듯이 치밀한 이성과 지성의 소유자인 렌노트는 살인사건을 너무나 깊이 해석하고 결국은 레드 샤를라흐의 함정에 빠지고 맙니다. 반면에 직관에 기대어 수사를 하는 트레비라너스 국장은 이 사건의 본질을 꿰뚫습니다. 이렇게 보르헤스는 인간의 이성과 지성이 얼마나 미약하고 한계를 지니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르헤스의 미로는 대부분 하나의 특징을 지니고 있죠. 그의 미로는 우리가 우리 운명에 대해 완전히 이해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미로의 중심에 들어가더라도, 그러니까 수수께끼의 본질을 알게 되더라도 그 순간 우리 아니면 거기에 미로에 들어간 사람들은 죽게 됩니다. 인간은 세상을 이해하기 위해 많은 법칙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나 영원불변의 법칙은 없습니다. 당대에는 진실처럼 보일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역사의 한 장으로만 남게 됩니다. 보르헤스의 미로는 바로 절대적 진리는 허위임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르헤스는 이성과 지성의 한계를 보여주는 미로라는 형이사학적인 주제를 다루면서도 탐정소설이라는 대중소설의 구조를 사용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고급소설이 대중소설의 구조를 빌려오는 경우는 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보르헤스는 죽음과 나침반에서 탐정소설이란 장르를 통해 고급소설과 대중소설의 경계를 허물고 있습니다. 서양의 이성이 만들어낸 이분법적 사고방식이 얼마나 인위적인 것인지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출연 김상현, 오인성, 장호비, 박경찬, 남경표, 박웅선, 이주희, 김창렬, 정영웅, 기술 김태호, 효과 이용문, 정현재, 음악 오혜원이었습니다. 권윤의 연출, 정진아 극본, 보르헤스 원작의 죽음과 나침반 마지막 회를 마칩니다.